예, 저는 소개받은 하태규라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강순관 형님, 85년도 남도 소록도 앞 고흥에서 만나 뵙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참 한결같은 그 믿음을 갖고 계셔서 제가 늘 존경하고, 특별히 아카데미를 여신다 그랬을 때 이제 다시 갈렙처럼 씨앗을 심는 그 굉장한 어떤 존경과 또 이런 또 감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학교는 뭐 내일 우리 학교 졸업생이 저기 있습니다. 우리 강요한이라고. 예, 역대 졸업생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래서 기독교 학교 연맹상 받았죠? 네, 기독교 학교 연맹상 받았습니다. 저희가 추천했고, 흔쾌히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쭉 둘러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이 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 학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러셨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를 왜 하게 됐는지,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학교가 존재하는지를 좀 기억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 교육에 대한 거, 교육의 미래가 어떤가. 사실은 뭐 이거로도 얘기할 게 좀 있죠. 교육의 미래가 뭐고 미래 교육은 어떤 것인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2,000개 정도 고등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가 현재 초중고 합쳐서 교육부 추산 260개,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추산 지금 한 40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예.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학교가 있다면 저는 아버지 학교였다고 사실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주지 않았던 시절에 너무 많은 58년 개띠들부터 시작해서 130만 명이 태어났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막상 되고 나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리고 그 두려움들에 대해서 많이 해소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대단히 중요해요. 교육기관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기관들마다 컨텐츠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녹아지는가. 사실 여기도 일종의 이제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신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먹으면서 얘기하고, 예. 예수님도 제자들과 학교를 여셨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가 저는 저출산 국가라는데, 그럼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예. 몇 년 뒤면은 숫자가 어떻게 된다. 다들 두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두려운 것은 이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정말 교육에 있어서 여전한 후진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의 어떤 모체가 되는 것은 1881년에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교과서에는 철혈재상이라고 나와 있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188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등학교부터 중고 몇 년이죠? 12년의 시간을 제국을 위해서 쓰여질 사람을 기르기로 결정한 시스템이 1881년에 프로이센 제국에서 시작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빅토리아 여왕이 전 세계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 지향하는 바를 구현할 오퍼레이터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내고자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근대식 교육의 출현이에요. 대단히 우리는 불행하게도 근대식 교육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이 좀 그런 우리랑 비슷한 상황을 겪긴 했는데, 프로이센 제국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독일 제국의 어떤 기초가 됐고, 그것이 일본을 거쳐서 일본과 독일이 동맹처럼 문명이 수입되다가 그 다음에 제국이라고 하는 더 견고한 시스템,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이 들어온 것은 사실은 독일이 일본에 전해주고 일본 시스템이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시기, 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상태에서 사실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그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경제를 일으키고 쿠데타와 독재, 그 다음에 시스템이 그래도 잘 지향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했던 것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데타를 경험했던 나라 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럭키한 경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 부흥이나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착복을 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지향하는 바가 전체의 어떤 공동체가 어떻게 타인의 지배로부터 좀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기를 지나왔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풍요 이후의 시간이죠. 왜 제가 이 교육 후진국이라고 말하냐면 여전히 1881년 시스템대로 사실은 교육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지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정치체제로는 1987년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1881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호이. 오케이. 그래서 미래 교육을 위한 키워드를 저는 세 가지로 보통 보는데 하나는 생명교육이에요. 사실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가 이제 교육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저는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그러니까 공적인 교육이냐 혹은 사적인 교육이냐, 학원 교육이냐 학교 교육이냐 이렇게 대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게 살리는 교육이냐 죽이는 교육이냐 그 대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원에서도 살리는 교육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살리는 교육 할 수 있습니다. 학교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공교육 다 저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예. 저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우신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제가 실물로 뵀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모르시죠? 함석헌 선생님. 네. 공부하십시오. 네.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으면 민족의 가슴을 심장 뛰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민족의 심장, 예수가 우리의 심장을 두드렸으면 우리는 민족의 심장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제가 나온 학교에 그 학교에 계셨던 수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다고 봐요.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원래 창원 분이신데 평양까지 유학을 가신 분이세요. 그렇게 학교가 중요해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였느냐? 생명교육을 하는 학교였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대안교육이에요. 사실은 지금 대안이라는 말은 길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느끼는 그런 표현 중에 제가 너무너무 정말 이 시대 청년들이 정말 자신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 중에 현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현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쓰여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툭 앞에 와서 턱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거. 원래는 근데 사실은 더 다른 의미로 사실은 훨씬 더 우주적인 어떤 이해를 동반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렇게 근데 사실은 길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15년간 교목을 했습니다. 매번 3월, 4월간은 조용히 있다가 5월달이 되면 수많은 애들이 저랑 밥 먹자고 이렇게 옵니다. 이제 5월, 6월 지나면서부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자신이 받아왔던 그동안의 숱한 10여 년의 교육에 대해서 진짜 현타가 오는 거죠. 대학 가면 다 될 거라 그랬는데 막상 왔더니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아카데미가 저는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대가 막 그렇게 가를 때 멈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대세라고 멈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 대안에서 사실은 얼터너티브라고 하는 말을 주로 쓰지만 저는 저 말을 어떻게 쓰냐면 큰 대자에 편안한 안자를 씁니다. 샬롬이 없는 거. 왜냐하면 길이 없다는 건 샬롬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해보면 되게 신비롭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이 얻었던 것은 먹고 사는 길이 아니라 샬롬,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입만 열면 샬롬을 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누리게 되었다. 그게 진정한 샬롬. 그래서 예수는 평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안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역사와 미래를 바꾸는 전체의 샬롬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혁신교육인데요. 혁신은 가죽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원래 가죽을 만드는 과정이 죽여서, 벗겨서, 말려서 그 자체로는 원래 모습을 알 수 없었던 것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혁신은 뭐냐 면 원래 그것됨. 원래 그것됨.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는 그냥 원래 해야 되는 거 하는 거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1881년 이후에 인간이 인간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심어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시 뒤집어서 원래 교육의 자리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은 원래 있어야 될 것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십계명은 별다른 게 아니고 원래는 사실은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이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심어주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제가 사실 좀 긴 얘기지만 제가 좀 얘기하면 그리스 교육하고 아랍 교육을 대조하면요.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질문을 툭툭 하고 얘기하는 그런, 이른바, 이제, 소크라테스와 그의 이렇게, 우리, 네, 다니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어? 학교에서요. 진짜 그 학교에서 가르친 게 옳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답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삶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를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툭툭 던지는 거. 지난 5주간 그런 질문을 받으셨겠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형님은 부드러운 분이셔서 깨트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요,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이 뭔지를 깨트리는 대화법, 그게 다이얼로그,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정반합해서 어떤 한 태제를 얘기했더니 안티태제를 얘기하고 신태제를 얘기했다는 이게 뭐 황금 트라이앵글을 얘기하는 것이 멋져 보이지만은요, 태제가 있는데 안티태제를 말하는 건요, 엄청난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겁니다.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알을 깨고 나와서 본질적인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이 스승보다 위대한 업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훈련이 세지 않아서 네. 저희 학교는 1년에 100권쯤 읽자 그런 학교거든요. 100권쯤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선교사님 자녀 둘 데리고 오고 제가 이제 중국 딸아이도 제가 길렀어요. 제가 이래봬도 할아버지입니다. 네, 제가 형님보다 먼저. 제 손자가 미국에 있는데 8살, 이제 9살 됐어요. 네. 물론 법적인 딸은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추천해서 중국 딸을 양육하고. 저희 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주말에는 20-30명씩 와서 자꾸 막, 이불이, 지금도 아직도 많아요. 이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릇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그 NK들하고 2007년에 한 달 동안 100권 읽기를 했어요. 이 학교의 출발입니다. MK들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있는 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해요. 막 야, 너는 대단하다. 영어도 하지, 현지어도 하지, 한국어도 하지. 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영어도 못하고 현지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고 플러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자기가 중학교쯤 돼서 학교 갔는데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았는데 중학교쯤 되니까 자기 따돌려. 애들이 막 욕해. 느낌으로 알겠어요. 막 미워지기 시작했는데 또 집에 와서 내가 좀 막 아프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현지인이 아프다 그러면 야, 너 좀 그냥 물 먹고 자 그냥 그러고 가고 현지인들 케어하러 가시고 지금 집에 누워갖고 아파갖고 막 엄마 보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MK들이. MK만 그렇겠습니까? PK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하여튼 11명이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딴 건 모르겠고 일단 아침 먹고 책 읽고 점심 먹고 책 읽고 저녁 먹고 책 읽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엄청난 양의 책을 읽었고 한 달에 100권 읽으려면 뭐 형님 어떨 것 같습니까? 100권쯤 읽으면 상상이 안 가시죠? 머리에 쥐가 납니다 진짜. 이렇게 막 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막 투지가 생겨요. 투지가. 근데 그 읽는 게 아니고 페이퍼를 쓰거든요. 한 권을 읽으면 한 장에 페이퍼를 쓰는데 페이퍼를 갖고 뭐 하냐면 걔가 태제가 되니까 선생님들은 뭐 해요? 안티태제 쪼는 거예요. 부드럽게. 근데 알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페이퍼를 완성하고 한 달 동안 지나고 나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깨우치는가.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고스, 진리가 뭔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진리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보다 못하다 할 수 없어요. 진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건 안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플라톤이 나온 거예요. 플라톤은요, 자기 스승이 왜 죽었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져야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세상에서 지혜를 누리고 리퍼블릭, 공동체를, 공화국을 만들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플라톤의 책 중에 중요한 책이 리퍼블리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요, 굉장히 현실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스승과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책이 하나가 뭐냐면, 디 아니마라고 하는 책이에요. 영혼에 관하여. 영혼에 관심이 많아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인데, 정말 자기가 살아보니까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 한 시간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아랍 교육이 뭐냐면,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곳마다 뭘 만들었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를 만들고 그 중앙에 뭘 만들었냐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르네상스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 르네상스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르네상스가 뭘 깨우냐면 중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아랍에 갔는데요. 지혜의 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에 자기네 선조들이 히랍 사람들, 그리스어로 되어 있던 수많은 문헌들이 다 아랍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다 모아놨어요. 아랍 사람들의 엄청난 장점, 이집트 사람도 그렇고 엄청난 규모와 엄청난 컬렉터, 수집광들이에요. 지혜의 집에서 그 자료들을 다시 번역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일깨워낸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정리정돈된 것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여기 보면 제가 뭐 여러 가지 단어썼는데 변화, 발전, 도전, 뭐 하여튼 확장, 다르게 보기, 뒤틀어보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바로 어떤 핵심적인 어떤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AI 시대라고 엄청나게 놀라잖아요. 근데 AI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상 공간에다가 모아놓은 자료들, 이거 굳이 빗대어 보면 아랍 사람들인 거예요. 모아놓은 곳에다가 그것을 정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엘러멘탈 로직을 가지고 구성해 놓은 거예요. 코딩에서 혹은 논리학, 코딩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논리학을 가지고 그 안에 범주 안에서 검색을 막 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딥러닝,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겨우 시간이 지나가면 딱 판명돼요. 겨우 아랍 사람들의 자료 축적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가 필요하냐? 진짜 새로운 르네상스가 도래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질문인 거죠. AI의 자료의 결론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사실 이건 신문이나 경위와 일종의 숭배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르네상스가 일어날 것이고 인간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거를 10대 때부터,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들어와서 이런 질문을 받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든지 여기 보면 어떤 상황이든 이해, 소화, 정리, 업그레이드, 새로운 거 생성하는 역량을 기르게 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문해력을 기르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우리 학교 시스템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쓸 수 있다면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 우리 애들이 책을 무지하게 많이 읽지만 반드시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교생들이. 그러니까 글로 쓸 수 있으면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요.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음악 기호로 표현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작곡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 기호로 표현되면 그것은 퍼포먼스로 나오죠. 똑같은 곡이지만 우리 자매님이 했을 때 너무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퍼포먼스와 기보드에 있는 건 엄청난 텍스트 해석과 메시지가 있죠. 똑같은 노래는. 심지어 장조를 단조로 바꿔서 부를 때 그건 엄청난 파격이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글로 쓸 수 있다면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음악 기호로, 음악 기호는 음악 퍼포먼스로, 그건 춤으로, 영화로, 웹툰으로, 게임으로. 예. 이거는 예전에는 상업적으로는 one source multi use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전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문해력 전체를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포괄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기호에 제한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한된 텍스트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실수를 줄여서 성적을 올리자.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적 시스템의 대부분의 학습 방법입니다. 1번, 텍스트를 제한해서도 안 되는데 텍스트를 제한합니다. 교과서라는 이런 거. 일단 거기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복 학습을 통해서 중요한 거니까 반복해야 되죠. 근데 문해력을 기르는데 반복이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넘어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LT혁신학교는 그 미래를 만드는 학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미래가 궁금하면 미래를 만들어라. 남이 만들어준 미래에 들어가면 그것은 여전히 과거를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귀향 길을 나섰으니 끝까지 완주하시고 매일 새롭게 이렇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